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자, 한일 정상은 이제 2주 만에 만났고 한미일 정상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 외교가 굉장히 강화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여당과 야당이 이제 평가를 놓고는 하나는 성공이다, 하나는 실패다, 이런 그 공방이 있었거든요. 먼저 김병민 최고, 예. 뭐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G7의 이번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일본과의 과거에 있었던 관계들을 되짚어 보면 한일 관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돼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고 G7의 히로시마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해서 다자간 외교 속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냈던 성과들이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 정상 간의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이번 G7 정상회담을 지켜보셨던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해외의 유력 정상들과 꽤 두터운 신뢰관계를 다지고 있구나,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수치가 쭉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을 외교로 꼽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성과가 나기는 어려워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빌드업하면서 이른바 성과들을 꾸준히 고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치 최고위원님은 이제 반박하시죠? 네. 어쨌든 G7 외교면 다자 외교에서 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꾸준히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중요한 다자 외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단골로 참여하게 될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면 국격, 국력, 그런 것들이 그만큼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외교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는 물론 한미일 공조, 또 북핵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냉전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가느냐 하는 것이 참 비평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울지는 몰라도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외교의 당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쪼개서 박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후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G7이 그동안 중국을 막 몰아붙여오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기류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언급했었던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외교적인 언사로만 치부하기 힘든 것은 그 전과는 미묘한 변화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얼마나 무역 파트너로서도 그렇고 대북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렛대로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미묘한 국제적인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한 중국과의 물밑에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은 그 과제로 남긴 이번 G7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병민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죠. 그 경제적인 문제부터 사실은 교역 간의 관계에서 혹시나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위협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었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 대한 상임이사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들이 이른바 국제사회 규범보다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외교적 스탠스가 일단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인할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언제까지 과거에만 발목 잡혔을 수 없다는 일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어느 한 단면만을 갖고 외교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한일 간의 관계, 한미일 간의 관계가 큰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이 이제 미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미묘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특히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침략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 빨리 종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제일 큰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송채고요. 이걸 한번 제가 이제 항상 걱정스러운 대목이 그런 건데 지금 5월달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한 20여 년 만에 15개월 연속 이번 5월까지 하면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예, 이루고 대중국. 있습니다. 네. 네. 수출이 계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거기에 대중국 수출이 떨어진 폭이 크죠. 20몇 프로 나왔으니까. 또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 중에 제1의 품목이죠. 반도체의 동년 대비 또 하락폭도 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제가 좀 미묘한 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디리스킹 위험 억제라고 하는 걸로 미묘하게 국제사회가 G7 회담을 거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같은 경우는 왕이 정치국원하고 오스트리아에서 회동을 하거든요. 또 바이든이 미묘하게 해빙기에 발언을 합니다. 미중 상무 통상장관급 회담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연내에 미 국무장관이 방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과는 모르겠지만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한중 외교 차관급 전략 대화 불발됐습니다. 또 한중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 불발됐습니다. 한중일 외교 부국장급 회의 5월 10일 추진했지만 연기됐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중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분명히 한미일 공조를 함께 가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물밑에서는 또 물 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한국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를 앞세우는 한미일 삼각동맹 이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저희 나라로서는 또 저희 나라의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교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김은혜 소설 남한산성, 뭐 영화도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김상헌과 이제 최명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군가는 항복 문서를 써야 되고 네. 또 누군가는 찢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참 실용 외교, 균형 외교 뭐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병민 최고, 그 예. 박진 외교장관도 이제 중국 관계에서 오는 그 리스크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전략적 대화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송갑석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들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균형 외교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고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고 그런 방식의 국제 질서로 통용될 수 없는 시대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외교적 상황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를 조금 되짚어 보면 그 당시에 중국에 참 많은 공을 들였죠.
그리고 외교의 상당 부분은 자유민주 진영 속에서의 역할보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어느 국가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북한은 그러한 약속을 전혀 국제사회에서 지키지 않았고 우리의 선의에 기댄 이 이른바 균형 외교 속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역할과 여기에 대한 선의의 노력들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꽤 많이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미치던 효과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산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부분 하나는 그 당시 했던 신남방 정책이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로 대중국, 대러시아, 이른바 4강이 기대지 않고 더 많은 외교적 채널들, 경제적으로 이거를 동남아 등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바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철저히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처럼 이른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시대와는 꽤 많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송갑석 최고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최고로부터 신남방 정책 말씀을 들어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서 반드시 꼭 하나만 이야기를 전 정권의 성과를 계승했으면 하는 것이 신남방, 신북방이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친다면 저는 신남방이 더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신남방 국가들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뭐 한류도 있고 경제적인 교류도 깊어지고 이러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더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중국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말 남한산성 말씀도 하셨지만 뭐 정치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외교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고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제발 속 시원하게 탁탁탁 말하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 당국도 그렇고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희 나라의 지정학적인 상황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치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원스럽게 뭔 말을 해갈 수 없는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잡함을 숙명처럼 안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서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더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